듣보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희 방송상으로는 한 주 만이지만 녹음을 좀 오랜만에 진행을 하게 됐네요. 저는 달달보름입니다. 허유생입니다. 네, 인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호스트는 네, 허유생입니다. 네. 네,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2026년이 시작됐잖아요. 네네. 네, 이제 설도 지나서 진짜 우리나라 음력으로도 새해가 시작됐는데 혹시 2026년 각자 세운 목표나 다짐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좀 책을 좀 열심히 읽으려고 네, 제 집에 책을 엄청 많이 사놨거든요. 뭘 사셨나요? 그동안 책을 제가 취미가 책 사기고 특기가 책 안 읽기였는데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런데 네. 그래서 그래도 이게 죽기 전에 이 책을 그래도 한 90%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올해는 좀 권수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 그래도 최대한 많이 읽어보자라는 게 제 목표가 됐습니다. 보통 몇 권 읽으세요? 1년에? 한 권도 안 읽은 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네. 되게 책 많이 읽으시는 이미지인데? 그렇죠. 책 사는 걸 좋아하고 네. 제가 그 대학원 다니면서 네네. 약간 논문 읽고 이런 거 텍스트에 지친 적이 있어가지고 책을 사긴 사는데 표지가 예쁘고 제목이 좋아서 사긴 사는데 네. 한 권도 안 읽은 해도 있었어요. 네. 그냥 소유욕이 있으신 걸로. 맞아요. 네. 인트님은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원 저희 랩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말에 개인적인 목표 그거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랩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전년도의 목표를 뒤돌아봐가지고 얼마나 성취했나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를 성취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목표를 발표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회사. 근데 뭐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막 이거를 막 KPI로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지만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하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올해 목표로 했던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프로젝트의 논문 1저자로 들어가는 걸 쓰자. 이건 약간 인력과 관련된 거고. 네. 근데 이제 그거 외적으로는 명상 지도자 과정을 제가 올해 시작을 하는데 그거를 마무리하자. 네, 그런 거랑 하나 더 또 특이한 거는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자. 네? 목표가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철인 3종 경기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좀 꾸준히 한 지 몇 년 됐는데 네. 뭔가 이정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철인 3종 경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뭐죠? 3종이? 그게 이제 육상, 뭐 달리기, 네, 수영, 사이클, 달리기 이 순서로 하는데 네. 근데 그 컷이 있어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있어요? 네, 그 수영에서 뭐 1시간 안에 뭐 사이클에서 1시간 반 안에 막 이런 식으로 시간으로 잘라가지고 네. 그 컷 안에 못 들어오면 완주까지는 할 수 있는데 대회를 계속 참여는 가능하지만 완주를 안 주더라고요. 완주를 못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완주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와야 돼서 그래서 그냥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얘기 듣고 조금 약간 숨이 막히네요. 완주를 꼭 해야 되나? 저는 요즘에는 네. 저도 이제 명상하고 막 그런 지 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원리, 작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연습이 돼서 화가 나는 그 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분석이 되니까 왜 화가 나지? 이게 분석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 화가 이제 조금 덜 나 진짜로. 그래서 이래서 마음 챙김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서 최근에 수녀님이 저한테 뭐 은총을 받아서 화가 안 난다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부처님 법을 만나서 그 법의 그 원리를 좀 마음에 적용을 시키면서 그런 걸 알게 됐는데 뭐 은총도 받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마음이 조금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이제는 목표, 뭐 성취 기록 이런 거를 조금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로 그런 걸 좀 덜 하고 싶다. 조금 더 나아가서 증명하는 삶을 이제는 살지 않겠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 이게 올해 목표예요. 목표를 안 세운 지는 좀 됐어요. 네. 근데 올해는 진짜로 진짜 흘러가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근데 굉장한 변화 아닌가요? 그 정도면? 그쵸. 5년 전과 지금의 저와 비교를 하면은 완전 180도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그때 저를 알았던 사람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너무 느슨해진 걸 보고 좀 놀라는 분들도 있어요. 원래는 목표지향적이셨어요. 네, 굉장히. 어. 근데 지금도 몸에 약간 긴장이 들어간 거는 이거는 쉽게 안 빠지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원래 좀 예민한 거는 타고난 기질 같은 게 그쵸, 있어가지고 그쵸. 그거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예민한 나를 인정하고 음. 그거는 그냥 그대로 좀 느슨하게 살자 이렇게 돼서 철인 3종 경기 완주 안 해도 된다. 제가 만약에 그걸 한다면 저는 그런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냥 네. 수영하고 뭐 달리기 하고 자전거 타면 되지. 굳이 네. 완주를 해야 되나? 음.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도 예전에 저도 명상 배우면서 네. 약간 목표가 없는 삶,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 나 자신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한 몇 년 살아왔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또 좀 질려가지고 그거에 그게 어떻게 질릴 수가 있지? 뭔가 그런 삶이 쭉 흘러가다 보니까 네. 하루하루를 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 좀 대충 게을러서요? 살게 되는 아. 예,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미묘하게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명상도 어느 순간 그래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대충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대충 돼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려가지고 지금은 조금 타이트하게 쪼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을 놓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상을 네. 좀 빠듯하게 살되 마음이 바쁘지 않는 게 그게 목표인 것 같거든요. 그쵸. 명상의 목적인 것 같아서. 항상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또 상황에 따라서 그 균형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가끔은 회피나 게으름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너무 느슨해지면은 저도 그거는 좀 경계를 하면서 일단 근데 일상이 빠듯하면은 굳이 목표 세우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게 되더라고요. 네. 이거 되게 얼레벌레 뭔가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냥 그렇게 살자. 요즘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늦은 감이 있었지만 네. 2026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 2026년 2월 20일에 또 따끈따끈하게 개봉한 신작이 있더라고요. 네, 넷플릭스에 공개된 신작이 있는데 오늘은 파반느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이거 왜 고르셨어요, 근데? 제 책을 좀 재밌게 읽었고요. 네. 네, 박민규 작가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는 소설이 원작인데 네. 또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책을 열심히 읽어야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독서 모임의 첫 시즌의 첫 작품이 이 작품이었어요. 그 독서 모임은 책이나 영화를 같이 이제 보는 그런 모임인데 네. 첫 작품이라 가지고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책도 읽고 영화도 봤는데 나름 괜찮은 면이 있어가지고 또 뭔가 이제 그 청춘들의 사랑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옛날 생각도 좀 떠오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영화로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은 언제 보셨어요? 최근에 해봤어요. 네. 저도 예전에 봤다가 제가 그 박민규 작가의 약간 문체를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게.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독성이 도저히 안 나와서 읽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다시 읽으니까 이제서야 좀 읽혀요. 근데 그 문체가 한번 빠지니까 약간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보면서 밑줄을 되게 많이 그었거든요. 저도.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의 힘을 영상으로 담아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맞아요.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맞습니다. 그 책이 나온 지 좀 됐는데 다시 네, 거의 한 개정이 된 10년 건가요? 넘지 않았나? 맞아요. 네. 2000년대 나온 그러니까 네. 2000년대 초반 2010년 되기 전에 나왔던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20년이네요. 맞아요. 근데 그게 초반에 나왔던 초판본에는 그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네네. 라스 메니나스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리커버가 돼가지고 되게 예쁘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저도 네. 표지 봤어요. 소장을 할 수 있어도 괜찮을 만한 작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알라딘 들어가 보니까 네. 실시간 또 사셨어요? 1위 옛날 책은 제가 없고요. 네, 이번 책을 샀는데 네. 1위를 찍고 있더라고요. 음. 판매량 1위를. 저는 이 책을 원래 알고 있었던 게 그 네. 박정민 배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박정민 배우가 계속 얘기했었어요. 이 책 인생책이고 자기가 처음에 길 가다가 이 책을 그냥 소설책을 펼쳤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읽었다고 했나?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 이후에도 몇 번씩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영화가 되는 거를 알고 밑밥을 깔면서 홍보를 좀 열심히 해주셨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배급사인 플러스엠이랑 조금 이렇게 관계가 있네요. 네, 그런 그 작업도 몇 번 같이 하고 얼굴도 같이 했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홍보를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고화성 배우랑도 또 친분이 있거든요. 네네. 오피스라는 그 영화에 같이 출연하면서 아직까지 좀 친하게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개봉 그 넷플릭스에 공개돼서 언제 보지 하고 간만 보고 있다가 이번에 선정이 돼서 보게 됐습니다. 네. 이종필 감독이란 분이 연출을 하셨어요. 이 감독 아시나요? 혹시? 알죠. 저는 이분 감독으로서 이제 그 연출한 영화들 말고 네. 배우로서 기억이 나거든요. 네. 배우? 배우로 나오신 작품이 있습니다. 예전에 형사 같은 걸로 몇 번 나오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요? 전 그 얼굴이 되게 익숙하더라고요. 네. 어떤 영화요? 대표적인 거는 아저씨에서 맞아요. 형사 역으로 나오셨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왠지 그런 역할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그쵸. 얼굴이네요. 네. 그래서 감독이자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페이스가 되게 유니크해가지고 저는 그게 한 번 딱 보고 나서 뇌리에 남았는데 이분이 감독도 하셨구나 그래서 오히려 놀랐거든요. 맞아요. 네. 얼굴 보니까 기억난다. 네네네. 아저씨란 영화에서 나온 걸로 되게 유명하고 최근에 나온 작품으로는 탈주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2024년에 탈주 보셨나요 혹시 탈주? 봤죠. 탈주 어떠셨어요? 영화로서는 별로였고. 그래요? 네. 그냥 두 배우를 워낙 좋아해서 네. 두 배우 다 잘생겼잖아요. 맞아요. 그 큰 얼굴로 그냥 큰 극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게 은근히 약간 그 퀴어적인 요소가 좀 있어가지고 있었죠. 그것 네. 때문에 매니아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다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네. 저도 이재현 배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 작품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그 키어 요소가 그 구교환 배우랑 이제 송강 배우 사이에 그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송강 배우 연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좀 못하더라고요. 얼굴만 잘생겼지. 잘생기긴 했는데 네.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측면이 있었고. 근데 그것도 이제 눈치가 좀 빠른 사람들은 맞아요. 키어 요소도 하면서 퍼먹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전혀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이분께서 또 연출하신 작품 중에 또 유명한 게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이 작품. 제목이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요. 영어 토익반. 저는 이 작품 보진 못했거든요. 네. 저는 이거 봤었고 제가 작년에 쓴 책 중에서 청소년을 위한 영화 속 인권 이야기가 있거든요. 교육 이야기. 거기에 담아낸 작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ESG 관련해가지고 뭐 폐수 같은 거를 그냥 막 방류시키는 그런 우리나라의 옛날 어떤 모 기업의 그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작품을 몇 번 봤었어요. 근데 뭐 이것도 영화적인 요소로 제가 이렇게 막 좋아할 만한 그런 작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메시지는 괜찮았고 약간 연출이 모르겠어요. 저는 이 감독님의 새 작품 연달아서 보면서 되게 상업적이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연출이 약간 게으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악평이긴 한데 그러니까 되게 우연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 그런 것들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게을러 보인다라는 거는 있었죠. 네. 저도 약간 비슷하게 느끼긴 했어요. 그래서 뭔가 연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쉬움이 조금씩 보이는데 그냥 약간 주로 이제 되게 편하게 연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했었거든요. 네. 이분에 대한 평가가 뒷심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영화가 후반부로 갈수록 좀 이렇게 밋밋해지거나 좀 엔딩이 조금 별로다라는 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등장인물은 이제 문상민 배우가 경록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처음 봤어요. 처음 보셨나요? 저는 슈룹에서 드라마에서 본 적 있고 그다음에 미정 역할은 고화성 배우 그리고 요한 역할의 변요한 배우 이렇게 캐스팅이 됐습니다. 영화에 대한 줄거리는 제가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까 하고요. 영화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파반는? 그 아까 이제 달달보름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좀 몰입이 깨지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은 되게 미정이 맨 처음에 자신감이 없고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핍박을 받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다가 경록이 미정한테 관심을
명확하게 이제 표출하기 시작하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세라랑 마주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이름도 너무 세라. 그 이제 세라는 경록을 계속 좋아하고 있었는데 네. 세라랑 이제 마주치거든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세라한테 뭔가 대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네. 뭐 너만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갑자기 대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맥락이 조금 그 머리 깨졌던 게 이렇게 계속 똑같은 캐릭터를 유지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하면서 그 다음 씬에 바로 이런 게 나와버리니까 약간 좀 연속성이 깨진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금 뭔가 중간에 뭔가 빠진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요한이 갑자기 자살 시도를 하는 장면에서도 저는 그게 좀 갑작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사실 회복하고 음악가로 막 이제 소설가로 재기하는 장면도 뭔가 중간에 빠진 것 같은 느낌.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소설이 영화화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연출적으로 좀 그걸 보완해줄 수 있잖아요. 다른 장치들을 이렇게 넣어주면서 좀 그 트랜지션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끌고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되게 그 영화 끝까지 집중하기 나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몇몇 순간을 제외하면은 무난하게 보기 좋았고, 그리고 문상민 배우 저는 이제 영화에서는 처음 봤는데 아이돌 같은 외모라 가지고 조금 맨 처음에는 이거 고화성 배우가 되게 못생긴 여성으로 나오는데 네.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입이 안 되다가 근데 연기를 잘해서 끝까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정 연기는 되게 좋았고 전체적으로는 좀 무난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 되게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운 작품인 것 같은 게 네. 이게 일단 소설이랑 너무 비교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맥락이 비는 그 부분들을 소설을 읽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이게 텍스트가 영화 됐을 때 그거를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맞아요. 특히 소설이 훌륭할 경우에는 어떤 영화를 가지고 와도 이게 잘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 문체가 좋은 작품들 있죠. 네. 그거는 영화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죠. 너무 힘들어. 내가 만약에 감독이면 저는 그 사람의 그 문체의 힘을 가져올 수 있는 영상미, 그래서 여기서 영상미를 되게 힘을 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그거를 가져오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서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코끼리 똥이라든가 그게 앞부분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한마디로 내가 아빠가 낳은 똥처럼 느껴져. 그거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는 관객들, 그거 소설 안 본 관객들은 이게 뭔 말이지 할 텐데, 사실 맞아요. 그 똥이라는 얘기가 소설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한 어떤 되게 그쵸. 큰 비유이자 상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없는 게 좀 아쉽기도 했었고, 그리고 일단 이거는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나왔었는데 그 추녀라는 것을 영화화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었고 못생긴 여자라고 검색하는 자기가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맞아요.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못생긴 것보다는 약간 어떤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고화성 배우를 캐스팅하면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설에서 원래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없어지고 좀 이상해져 버리고, 그리고 전 미장센 되게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분위기가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면 스마트폰 다 들고 있는 시대에 맞아요. 갑자기 무슨 휴대폰 없다고 무전기로 막 소통을 하지 않나. 네. 아니면 이상한 브루노마스 같은 그 이상한 머리 노랗게 염색한 요한이가 클럽 가서 놀고 있는 공부학번이 어떻게 클럽에 들어가서 노냐고. 지금 내 나이랑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요소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네. 그 켄터키 치킨만 이상하게 막 되게 그 80년대 분위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이질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라리 되게 허름한 골목에 있는 민속주점 이런 데면은 오히려 납득이 갔을 것 같은데 너무 예쁘게만 하려고 그 켄터키 치킨의 그 모습만을 냅두고 다 현대화 해버리고 뭔가 일부러 부조화스럽게 촌스럽게 만든 게 감독님은 고민이 많았겠죠 물론.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 어울린 거. 그럼 차라리 전체적인 배경을 80년대나 90년대로 하는 소설이 게 그래요. 소설이 80년대 배경이에요. 소설이 네. 80년대 배경인데 뭔가 이게 투자 과정에서 입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MZ들을 잡으려면은 스마트폰이 들어가야 된다라든가. 근데 막 유튜브 얘기하고 막 그 배경에서 유튜브 얘기하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묘하게 촌스러운 부분들이 뭐랄까 이게 뭐 분위기 미장센처럼 느껴지지 않고 되게
미숙하게 저한테는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웃김인 거예요. 보면서 픽픽 이렇게 웃게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는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저는 그 소설에서 그 호프라는 거를 그 HOPE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거 이제 사장이 잘못 알고 호프를 그 희망 호프로 쓴 건데 그거를 결국엔 정정하지 않고 냅뒀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영화에서 똑같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모르거나 아니면 그쵸. 소설을 안 읽은 사람들은 저 오타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쵸.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런 네.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괜찮았었고 근데 청춘의 사랑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미정의 입장에서 경록이가 너무 싫었어요. 왜요? 너무 미숙하고 너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 조심성이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아니 그것보다 다가갈 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을 데려다 주질 않아. 네? 그 미정이를 네. 미정이가 항상 데려다주고 미정이가 항상 기다리게 만들고 미정이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그 미숙하니까 그렇겠지만 미정이가 외롭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막 짜증나고 답답하고 너무 경로가 너 미정이 사랑한다며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만들었으니까 내가 아쉬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좀 보면서 좀 짜증났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미정이가 떠난 걸 수도 있겠네요, 경북을. 그런 걸 수도 있고 미정이가 편지에 쓰잖아요. 내 지금 가장 좋을 때 나는 이것을 우리의 추억으로 남기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떠나잖아요. 네. 그 마음도 이해가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끝나기 전에 미정이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간 거니까 그것도 이해는 가지만 아니 이 새끼는 지금 막 다시 사귀자면서 지 혼자 버스 타고 가고 그러니까 사고 당하지.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보면서. 네네. 그래서 되게 미숙하다. 미숙하지만 그래도 내가 보면서는 조금 감정이입하기에는 좀 힘들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막 울지 말라고 화내는 거 보고 맞아요. 이 새끼가 미쳤나. 그 장면은 저도 좀 왜 이러지 싶었어요. 근데 소설에서는 그 조금 다르지만 내용이 요한이가 미정이를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영화에서도 살짝 그런 고백 아닌 고백을 호프집 사장, 켄터키 치킨 사장님한테 하거든요. 되게 막 거짓말이에요. 막 이런 장난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미정이를 좋아하긴 좋아한 것 같은데 경록이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요한이를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울고 있는 미정이한테 짜증이 난 거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두 번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재밌는 부분은 되게 많았는데 그 중경삼님 따라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막 어항 앞에서 일본어로 막 통화하고 중국어로 통화하고 누가 봐도 금성문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 그런 장면들이. 그래서 약간 홍콩 영화 분위기가 켄터키 치킨에서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미장센 예쁘다. 저도 책을 읽은 다음에 봐서 그런지 저는 이제 책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익스큐즈 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좀 의아한 부분들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익스큐즈가 아니고 오히려 더 별로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저는 그렇던데. 근데 어쨌든 그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시각화되는 또 보는 걸 보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꽤나 잘 만든 영화가 아닌가. 그래요? 저는 그래도 뭐 배우들이 일단은 연기를 너무 잘하고 그 분위기들을 잘 구현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년대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현대로 가져오고 그걸 되게 애매하게 흐려놔가지고 경계를 흐려놔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느낌을 좀 주는 거는 좀 아쉽다. 그리고 저는 요한 캐릭터가 조금 힘이 약해진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좀 약간 좀 그마저도 이도저도 아닌 캐릭터가 돼버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도 저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잘 살렸다고 생각하긴 했었는데 네네. 약간 한성률 느낌도 나잖아요. 근데 소설에서는 진짜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아미고 뭐 걸스 막 이러면서 심지어 그 소설에서는 그 요한 캐릭터가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그런 부분도 막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축약시키고 그리고 저는 이 장면 전환이라든지 이 편집 자체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돼가지고 감독이 굉장히 어떤 그러니까 MZ 세대의 어떤 그 영화 보는 사람들을 의식한 게 아닌가. 약간 쇼츠들이 막 나열되는 그런 맞아요. 느낌도 받아가지고. 근데 요즘 영화 트렌드가 다 그렇죠. 다 그런 식이긴 해요.
저도 그 느낌 받았어요. 중간에 뚝 끊기고 다시 넘어가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요한 그 캐릭터가 영화에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셋 다 약간 주류에 벗어나 있고 뭔가 좀 독특한 사람들인데 자기네들만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되게 통통 튀는 캐릭터여가지고 약간 축 처지는 분위기를 좀 업 시켜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화 안에서는 요한 캐릭터 때문에 조금 분위기 전환이 많이 돼가지고 좀 더 끝까지 보기 좋았지 않았나?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네. 연기도 좋았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 속 장면들을 좀 훑어가면서 네. 또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참고로 이제 앞에서도 꽤 많은 스포를 하긴 했지만 계속 영화 내용 전체를 다 스포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스포 당하면서 듣는 방송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또 영화 보시고 나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장면은 영화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리고 인물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영화는 경록의 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경록의 아버지는 무명 배우였는데 이제 어느 날 예쁘지 않은 이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 장면 진짜 웃기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 심지어 그 배우가 이름 박해준 배우잖아요. 네네네. 박해준 배우가 약간 얼굴이 잘생겨서 음. 그런 역할이 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맞아요. 뺀질거리는 그 네. 느낌이. 네. 그리고 무슨 감자탕인지 뭔지 그 고기도 막 엄청 큰 걸 줘가지고 되게 맞아요. 만화적으로 표현돼서 네. 그 시각적으로 초반에 후킹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맞아요. 소설에서도 그 장면이 앞에 좀 길게 나오는데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도 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I'm sorry라는 어떤 유행어를 남기면서 I'm sorry. 그래서 어머니의 경록을 버리고 심지어 다른 돈 많은 여성과 함께 만나서 결혼합니다.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도 숨긴 채. 네. 경록은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대학 진학은 포기한 채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고요. 거기서 자신에게 살갑고 부침성 있게 대하는 알바 선배 요한과 정직원이지만 공룡이라고 놀림받는 자신을 꾸밀지 모르고 다소 주눅이 들어있는 미정을 만나게 됩니다. 네, 이 영화의 시작이고 인물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렇게 영화에서 이제 보통 청춘을 그릴 때 네. 보통 상처 가득하고 불안 가득한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잖아요. 네. 경록도 약간 나름의 상처를 안고 있고 지금 상황을 좀 불안해하고 있고 미정도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청춘은 어떠셨나요? 지금도 청춘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어렸을 때 청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이제 청춘이라고 하기에는 두 아이가 이미 10살이 넘어가는 두 아이를 네.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새삼스럽고 실제로도 이제 나이도 그렇고 생애 주기도 그렇고 이제는 작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더라고요. 제가 예, 그래서 두 분은 미혼이시잖아요. 네. 미혼이면 청춘이다. 근데 이 질문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경록이의 불안과 그런 것들은 좀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미정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은 영화 속에서 그렇게 막 두드러지진 명확하게 않죠. 그려지진 않았던 맞아요. 것 같아서 이 고화성 배우가 연기하기가 되게 힘들었겠다 그 생각도 좀 했었어요. 네. 이게 그 얼마 전에 고화성 배우 인터뷰를 봤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원래 편부모였어서 언니들이랑 이렇게 네 식구가 어머님이랑 같이 살다가 어머님이 21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방황 시기도 있었나 봐요. 마음의 힘듦도 있었고. 근데 이 작품이 그 시나리오 수정하고 크랭크인 들어가기까지 거의 한 10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이 원고를 시나리오를 먼저 받고 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원고가 시나리오가 이거였다고 하더라고요. 파반느였다고. 네. 근데 그 이후에 고화성 배우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막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도 찍고 그 한국이 싫어서도 찍고 되게 여성 주연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멋있는 역할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런 연기를 자기가 하니까 자기가 그런 여성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거를 나중에 찍으려고 이 시나리오를 꺼내면서 연기 연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 미정이가 가진 그 슬픔과 아픔들을 자기 내면에서도 똑같이 꺼냈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영화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연기를 하려면 연기자는 그것들을 좀 꺼내봤어야 하는데 그게 어렵웠었겠다라는 게 조금 그 인터뷰를 보면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질문 보면서
내가 가졌던 불안 이런 건 뭐였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사실 과거를 잘 기억을 못해요.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약간 충동적이거든요. 그래서 결정도 막 턱턱 이렇게 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책임을 지는 삶을 주로 살아왔어요. 결혼도 그런 식으로 했고 결혼도 지금 애도 그렇게 낳고 그래서 지금 책임지면서 살고 있는데 그 어렸을 때는 저는 근데 그건 확실해요. 되게 후회 없이 할 거는 다 해본 것 같다. 뭐 놀 것도 다 놀아보고 연애도 할 만큼 다 해보고 여행도 되게 많이 가보고 그래서 별로 후회는 하지 않는데 그때처럼 지금 할 수 있겠냐 그러면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에너지가 일단은 없고 지금은 사실은 나이가 먹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그냥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저는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항상 새로운 것, 그 고자극, 도파민 이런 거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되게 표류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뭐 워킹도 갔었기도 했고 되게 이리저리 뭐 자취도 하고 많이 이직도 많이 하고 하면서 마음도 그렇지만 물리적으로도 여기저기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좀 살았다. 근데 결혼을 좀 일찍 했거든요. 제가 29살에 했어요. 진짜 빨리 하지 않았어요. 요새 치고는 진짜 빨리 한 거죠. 네, 저희 나이 치고도 빨리 했는데 결혼이 그때도 충동적인 그 결정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나를 좀 묻고 안주하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그 성장 과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렇게 살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삶? 네네. 아마 한국에 없었을걸요, 저는. 한국에 안 계신 적도 있잖아요. 그쵸. 워킹을 했었으니까. 어디로 가셨었어요? 저는 호주에 있었고. 어떤 일 하셨나요? 쇼핑센터에서 물건 팔았어요. 그래서 한국이 싫어서가 되게 재밌었어요. 저한테는. 네. 인턴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게 청춘이 두 가지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되게 불안하고 음. 막 흔들리는 시기를 겪는 사람들도 많고 한편으로는 그 이제 달달보름님이 이제 젊었을 때 그런 시절을 겪었던 것처럼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면서 자기가 뭔가 성취를 하는 거를 되게 즐기면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뭐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까 좀 더 불안하고 상처가 많은 그런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제 청춘을 이제 20대로만 한정을 해보면 20대 초반이랑 후반이 좀 많이 달랐어요. 중후반이. 그래서 저는 이제 중후반 때는 고시 공부를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이제 대학 다닐 때는 너무 즐거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고등학교 때 같이 고등학교 다니던 애들이 대학교도 막 같이 많이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나는 그냥 학교 생활 재밌다. 공부도 재밌다. 뭐 동아리도 많이 하고 너무 재밌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고시 공부를 하면서 되게 많이 침체가 됐어요. 고시가 저랑 안 맞는 거였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되게 한 4년을 넘게 고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진짜 좀 불안과 상처 이런 게 저한테 많이 와닿았고 사실은 그래서 좀 청춘을 좀 잃어버린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 시기가 오히려 그래서 30대가 되고 나서 이제 회사를 다니고 내가 뭘 좋아했지 이걸 30대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와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원도 결국엔 늦게 들어가게 된 거죠. 회사에서 하는 일 내가 원하던 일이 아니었구나 그걸 되게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저도 그래서 사실은 방황을 진짜 많이 한 케이스입니다. 어렸을 때 좀 방황을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었고 일찍 놀아봐야 된다니까. 네, 맞아요.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공감이 되고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안과 상처로 가득한 20대를 보내기 더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SNS도 너무 발달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되게 살피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어떤 문화적인 것들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게 사실은 세계적으로 모든 청소년들이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져 있대요. 그게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데 보통은 20대가 되면 근데 자아를 찾아가면서 자기만의 어떤 뭐 가치관이나 직업관이나 이런 거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20대에도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 아니면 특히 부모님의 눈치 때문에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추구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취업도 잘 안 되고 이러면서 되게 우울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불안 때문에 힘들어지거나 이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자살도 많고 뭐 불안과 우울도 많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아 참 쉽진 않은 문제지만 음. 어쨌든 저도 이제 그런 시절을 겪어내면서도 또 좋은 점은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런 시기를 겪는 사람들을 공감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영화를 보면서 다들 저럴 수 있구나 약간 이런 걸 되게 깊게 공감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0대는 좀 암울했는데 오히려 30대가 재밌다. 아. 그래서 전 그 지금이 청춘인 것 같아요. 네. 나이로 보면 좀 그렇지만 아 요새 뭐 여기서 네. 그 두 인물들의 나이대가 어떻게 되죠? 소설에서는 19, 20살이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비슷할 거예요. 여기서도요? 네, 네. 그런 거 치고는 그렇네요. 그러면은 그 경록이도 사실은 정상범죄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서도 고민을 얘기를 하잖아요. 알바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 게 이들이 가지는 어떤 불안과 상처일 수도 있겠네요.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되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늘 불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항상 있었고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예전에 저는 20대 30대 생각해 보면은 뭐 지금도 30대 말에 오긴 했지만 그 시기 동안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네. 제가 미숙한 사람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상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인간관계로부터는 상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내가 해소할 수 있을까 내가 모르는 게 뭘까를 굉장히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그쵸. 그게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어릴 때는 누구랑 한번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게 없어질까봐 되게 전전긍긍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좀 오히려 그래서 되게 무심하단 말을 많이 듣는데 오는 사람 안 맞고 맞아요. 네, 가는 사람 안 잡고 네. 그냥 사람이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런 이야기들이 경록이랑 미정이의 사랑 이야기들이 공감은 가는데 100% 이입하기에는 좀 이제 내 나이가 좀 많다. 저도 좀 그래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않나. 그게 그래요. 결국 인간관계 종착역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저희가 나이대가 다 비슷하잖아요. 되게 아쉽다. 여기서 진짜 20살 막 갓된 친구 한 명이 있어서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쵸.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좀 아쉽기도 맞아요. 해요. 그냥 뭐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리고 그게 그냥 인생이야 이러면서. 미숙하니까 마치 맞아요. 그 호프집 아저씨가 끄덕끄덕 하는 것처럼 맞아. 그 요한이가 얘기하는 거 옆에서 막 엿들으면서 막 웃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그쵸. 약간 귀여워서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실에 있으니까 저만 이제 30대고 대부분 20대 중후반이란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옆에서 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 선생님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세요? 이런 얘기를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심정인 거죠. 그 호프집 아저씨 약간 그 심정으로 보는 거죠. 아니 심지어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여행 갔다가 어떤 친구 2명이서 약간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 감정이 싹 트는 걸 실시간으로 지켜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것도 되게 그 나이 든 사람으로서 관망하는 게 재밌기도 하지만 아유 저것도 한때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자꾸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나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공감할 수 없는 시기가 됐구나 이게 조금 아쉬워요. 맞아요. 두 번째 장면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는 경록과 미정에 대한 얘기인데 경록은 미정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합니다.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잘생긴 경록은 백화점에서 인기남에 등극하게 되죠. 근데 그에 비해서 자존감이 낮은 미정은 계속 경록을 피하게 됩니다. 네. 근데 중간에서 요한이 정말 책임질 거 아니면은 좋아하는 거 아니면은 미정을 내버려두라라고 경록에 경고하게 됩니다. 켄터키 호프 아까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 그런 애한테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냐? 동정이야. 사랑이 없다면 함부로 다가가지 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경록은 진심으로 미정을 좋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요한이 그걸 알아차리고 중간에 다리를 놔주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장면에서 좀 재밌었던 그 대사가 경록 씨 정말 나 좋아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 라고 해요. 근데 미정이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물에 빠진 사람한테 왜 물에 빠졌냐고 물어보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 경록과 미정이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어떤 그런 모티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네. 뭐 전구라든지 가로등 이런 빛을 이용해서 실제로 서로에게 빛나는 존재가 되었음을 많이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혹시 뭐 빛나는 존재
나에게 빛이 되어준 존재 이런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님? 네, 저 먼저 얘기를 해보면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대 후반이 좀 암울했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30대 초반에도 그게 좀 이어졌어요. 그 전체적인 무드가. 그래서 이제 회사를 가도 되게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막 이런 상태가 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회사에서 특히 힘들었어요. 제 상사가, 직속 상사가 저보다 거의 25살 많은 분이었고 경험이 되게 많은 분이어가지고 엄청 깐깐했거든요. 25살 많으면 거의 아버지급 아니에요? 그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엑셀 하나를 바꾸는데도 막 허락을 받아야 되고 너무 깐깐하게 마이크로 매니지를 하니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나오고 나서 바로 처음 제가 인생에서 심리 상담을 받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만나는 상담 선생님이 운 좋게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그분이 약간 제 인생에 약간 플래시라이트를 한번 비춰준 그런 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보통 상담하면 한 10회기, 12회기 이렇게 하는데 그 딱 10회기만 딱 했었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도움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 감정을 제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제 감정을 뭔가 어떤 사회적인 기준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스스로 자기 검열하고 재단하는 그런 그 내면의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만나고 나서는 내 감정 그냥 이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고 사실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밝히지만 않으면 되는 건 내가 스스로 잘 간직하고 잘 소화해내면 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만나고 나서는 제 내면에 대해서 되게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졌어요. 그게 좀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것 같고 자기를 이해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는 되게 플래시라이트 같은 빛이라 그러면은 또 다른 은은한 이제 조명 같은 빛이 또 하나 더 있거든요. 네. 제가 대학원에 이제 재작년 11월부터 이제 한 1년 좀 넘게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대학원에서 만난 동료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셨어요, 박사를. 근데 그분이 이제 저보다 1살 많으시고 되게 연구 경험도 많고 근데 인격적으로도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이 임상심리학 박사를 하시는데 제가 그분이랑 이제 야근하고 둘이 밥 먹다 보면은 어느새 보면은 그분이 제 얘기를 계속 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제 얘기를 계속 이끌어주세요. 이게 뭔가 제가 스스로 말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는 얘기를 못했던 되게 깊은 내면의 얘기도 실제 상담했을 때처럼 실험대상 아니야, 실험대상? 모르겠. 네. 막 이렇게 막 자꾸 끌어내시더라고요. 되게 깊이 있는 것들을 끌어내시고 되게 공감을 잘 해주시고.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둘 다 이제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은 그 눈빛이나 어떤 자세만으로도 공감한다는 느낌을 주세요. 두 분 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위안이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앞에서 만났던 분은 딱 10회기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되게 뚜렷했다면, 그 뒤에 이제 만난 분, 그 같이 했던 1년 넘게 같이 했던 박사님은 한 1년 넘게 같이 하면서 제가 그 분위기를 계속 받아들인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서. 그래서 또 그것도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내 자신을 내가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이 두 분이 저한테 빛 같은 존재였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지금 이야기하셔서 생각나는데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대가 진짜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어제 이제 아는 언니랑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다른 분 얘기를 하면서 며칠 전에 그 언니랑 술 먹었는데 대화하기 너무 빡센 거야 라고 해요. 근데 그분의 성향을 제가 아는데 그 말을 자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말을 자르는 건 둘째치고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흐름 없이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얘기를 더 많이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분은 빡세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면으로는 저는 좀 그런 게 느껴져요. 그분이 말할 사람이 없어서 평소에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대화법을 가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같은 의미로 그 어둠과 빛이라는 게 여기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미정이가 경록이가 자기의 어둠 속에서 이제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었고 경록이한테도 미정이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미정이가 요한이 그 자살하는 자살 시도를 한 그때 다시 어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약간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약간 사람이
어두울 때 빛을 더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힘든 시기에 그런 분들을 만날 맞아요. 수밖에 없었던 맞아요. 거고 음. 그냥 평탄하게 살았으면은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분도 이제 대화법이 그런 이유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빛으로 생각해서 자꾸 자기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박사님께서 말을 잘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또 들려보고요. 차마 그 거부할 수 없네요. 네네.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내가 그 사람을 보면은 자꾸 내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도 참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마워해야 되는 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의미로 되게 많은데 저는 그 대학교 때 저희 은사님 몇 분이 계신데 그 저희 과에 있던 분이랑 동아리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두 분이 어떤 저의 잠재력을 계속 끌어내 주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막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그 너는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애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계속 공부를 이어 나갈 수 있었던 원인이 두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때 약간 어떤 배움에 대한 컴플렉스 이게 되게 짙은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더 잘 들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컴플렉스가 내가 모자라 약간 네, 이런 네, 생각이었던 그쵸. 거죠. 그 지금도 있어. 그래서 항상 대학에 다녀. 불교 대학에 지금도 다니고 있잖아요. 저는 불교 대학 다니면서 저희 그 지도법사님은 법륜 스님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법륜 스님에 대한 커다란 그런 건 별로 없거든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긴 하지만 네. 근데 오히려 그 다른 저희 청년부의 법사님이 한 분 더 계신데 그분의 대화로 인해서 약간 그 빛을 좀 본 그런 케이스여서 그 법사님이 좀 생각이 나네요. 저는 아까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했는데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정리가 명상을 배우면서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복잡했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정리됐고 저 진짜 많이 갈구했거든요. 책도 엄청 많이 읽어보고 그 당시 시중에 나와 있는 인간관계 책을 다 읽어봤을 거예요. 진짜. 와. 아니, 두 분이 진짜 결이 비슷한 게 진짜 네. 뭔가 호기심이 있으면 일단 네. 책과 이론을 통해서 배우시네요. 그렇네요, 진짜. 네. 맞아요. 저 너무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막 소름 돋았어요, 좀. 네. 근데 결국에 그때 명상 배웠던 분이 예전에 지대너밭이라는 그 팟캐스트에서 네. 명상 쪽 담당하셨던 김도희님이라는 분이었거든요. 와, 저 그 팟캐스트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엄청 들었는데, 네.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하고 그분한테 배우면서 사실 많은 부분이 정리돼서 전 그 시기가 되게 빛처럼 느껴져요. 그 분과 그 시기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빨리빨리 지나가는군요. 네,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시는 요한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은 굉장히 밝아 보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밝아 보이고 부침성도 엄청 좋아 보이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백화점 회장의 아들입니다. 네. 영화에서 나온 용어니까 첩의 자식이라고 표현이 돼요. 네. 그러니까 책에선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오는데 이제 그 회장님의 후처의 자식이고 약간 소외된 인물인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누나들이 와가지고 한국을 떠나라 이렇게 막 일본어로 얘기까지 하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외로움을 느끼고 약을 먹고 이제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미정은 그걸 보고 나서 아까 보름님이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타인의 시선과 상처로부터 자신을 숨겨온 인물이 미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빛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처럼 그 장면 또한 자기의 불안과 두려움을 자극했던 겁니다. 미정이 경록을 떠나게 됩니다. 네. 영화는 좀 다르긴 하지만 원작 소설은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막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미정이 결국에는 경록을 떠나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세상의 시선 때문에 그런 걸 텐데요. 그게 영화에서 잘 안 느껴졌어요. 안 느껴지긴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자꾸 제가 원작 소설을 가져오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네. 사실 영화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대 사회에서 그거를 비판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지점도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이 되게 핵심인 것 같긴 해요. 그 외모지상주의가 아니고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가장 행복할 때 그거를 그냥 고이 접어서 간직하겠다라는 맞아요. 그 말이 이별의 그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미정이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순간 버겁게 다가올 수도 맞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겠다. 음. 그런 느낌.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외모지상주의라는 게 우리가 보통 막 외모보다 내면이 더 중요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요새 이런 말이 좀 공허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쵸. 네. 한편으로는 외모 진짜 무시 못할 요소야. 그러니까 잘 가꾸고 노력을 쏟아야 돼 라는 말도 일면 맞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현대 상황에 대해서 현대의 어떤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인간은 시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뭐 동물이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공작새도 뭐 수컷 이런 애들 보면 되게 화려하잖아요. 모든 동물들이 수컷이 약간 좀 그 짝짓기를 위해 교미를 위해서 그렇죠. 화려하게 하잖아요. 그건 약간 본능인 것 같은데 인간은 거기서 약간 더 시각적인 것이 추가가 되어서 그 루키즘이 계속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각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요소 말고 굉장히 사회 문화적으로 맥락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 게 외모를 가꾸는 거는 저는 신자유주의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시간 있고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외모 가꾸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그런 맥락으로 안 보고 노력해서 됐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읽히는 게 외모라고 봐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여성들은 아무래도 코르셋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문화가 심하다 보니까 더 평가받는 기준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미녀랑 추남이 사귀는 경우는 되게 많은데 추남과 추녀와 미남이 사귀는 케이스는 저는 진짜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미녀들이 추남을 사귀는 이유는 얼굴 말고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 그것도 생물학적으로 가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편안한 안락함을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번식에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것까지 같이 보고 있는 거라서 그 두 커플의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 외모라는 것은 무시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 그건 있어요. 획일화된 어떤 기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버려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외모라고 제가 기준을 잡았을 때 물론 잘생긴 사람 좋죠. 당연히 좋죠. 근데 그것보다 그냥 잘 씻기만 하면 된다.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깔끔하게 그러고만 다녀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기준이 저한테는 있는데 어느 정도 이상 깔끔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또 남들이랑 기준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성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 여성의 외모도 어떤 천편일률적인 요즘에 뼈말라 막 그런 거 되게 유행이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사이즈도 프리 사이즈여도 아니면 조금 큰 빅 사이즈여도 충분히 예쁘다라는 사회적인 인식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외모가 무시될 요소는 아니다.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요즘에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그런 삐빼 마른 그 몸 그거를 막 청소년들이 따라하고 이런 거는 이제 문제를 그쵸. 삼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김트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또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를 안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막 경제학에서 아니면 경영학에서 연구한 것들도 보면 외모가 출중할수록 수입도 더 높을 수 있다. 막 이런 연구들이 좀 너무 당연해요. 있거든요. 연구 필요 없어. 맞아요. 그리고 막 정치에서도 그 선거에서 이길 확률 그거를 이제 외적인 매력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맞아요. 한준호 의원 이런 사람 봐주세요. 다 영향을 미친다.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약간 그 후광을 받았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워낙 막 그 특전사 때 막 사진 이런 게 막 화제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사실 더더욱이나 이제 연인을 선택할 때라거나 그럴 때도 마찬가지지만 비즈니스를 할 때도 상대방의 외모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는 단편적으로 이제 되게 짧은 순간에 보여지는 것들이지만 거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외적으로 또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 외모 외적으로 이제 보이는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아니면 이 사람과 내가 연애를 할 때 아니면 장기적으로 관계를 끌고 갈 때
어떤 것들이 지금 보여지는 외모 말고 있을 것이다 이런 거 예측하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경험이 쌓이면서. 그래서 편견 아닌가요? 그게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저는 경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마다 자기 경험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그리고 또 사람마다 또 어떤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유추하는 것도 되게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여성분들은 내가 예전에 저렇게 생긴 남자애를 만나가지고 차여서 저런 관상. 네, 저렇게 생긴 남자애들은 이제 안 만나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잘생긴 남자애들 많이 만나봤더니 힘들더라. 그래서 나는 좀 잘생긴 남자는 이제 안 만나 막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개인적인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이제 경험이 쌓이면 그 단편적인 외모 말고도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기 이제 경험이 많아질수록 외모를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리고 이제 어떤 저는 특히나 관계 지속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있어서. 그래서 저는 특히 외모를 많이 안 보는 편이긴 한데 그것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나이마다 다르고. 그래서 너무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거라서 영향이 없을 순 없지만 뭐 참 가타부타 말하기가 힘들다. 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 질문이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정상성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보이기도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모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약간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은 사랑에서도 가타부타 옆에서 되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저렇게 사는 게 뭐 저 쟤네가 사랑이냐 얼마나 가는지 보자 막 이런 식으로 저 되게 힘들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영화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했을 때 미정이도 약간 사람들이 봤을 때 정상에서 범주에서 되게 벗어난 그쵸. 인물이었기 때문에 말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시선인 것 같아서 그냥 남들이 어떤 연애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행복을 빌어주면 되는데 맞아요. 말이 많은 게 문제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 이 영화 보고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차은우가 생각이 좀 났어요. 저는 어느 순간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탈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차은우 탈세 사건 터졌구나. 모르시나요? 200억 네. 원대 규모의 탈세 사건이 한때 엄청난 이제 요즘에도 이제 진행되고 그래요? 있는데 근데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차은우가 너무 탐욕스럽게 생기고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모라는 거는 어쨌든 자기가 생긴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차은우라는 배우 뭐 연예인도 어떻게 책임지지? 그러니까 책임지라는 게 자기가 어쨌든 그 얼굴로 돈을 벌어먹고 산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미에서 외모라는 것 자체가 뭐 따지는 건 전 뭐 자연스럽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걸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긴 했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신창원 씨도 막 이제 도망 다닐 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 네네. 외모가 출중해가지고. 신창원 되게 오랑우탄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또 남자답다고 뭐 좋아하시는 당시에는 분들도 네. 있고. 진짜? 난 그 티셔츠밖에 생각 안 나. 맞아 티셔츠 맞아요. 알록달록한. 네. 남자답다고 볼 수가 있구나. 아니, 그래서 항상 범죄자들이 이렇게 공개 수배될 때 막 또 예쁘고 그러면 막 팬클럽 맞아요. 생기고 그러는 네. 것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 그러게요. 그런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그것도 생각나요. 아마 경록이도 미정이를 그렇게 봤을 것 같은데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내 기준에서 좀 그 중간 이하라고 한다고 한들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은 갑자기 얼굴이 좀 달라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케이스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두 장면 남았는데요. 네 번째 장면은 두 사람이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미정이 떠난 후에 경록은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미정의 주소를 알아내게 되고 이제 눈발 날리는 겨울에 찾아가게 되죠. 버스를 타고.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재회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경록이 이제 나 이제 갈게 하고 가다가 버스를 멈추고 다시 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랑 못 헤어진다.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럼 데려다 줬어야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둘이 진한 키스를 나눕니다. 심지어. 그런데 이제 12월 31일 날 오후 3시에 켄터키 호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미정이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5년 후로 영화는 진행되게 되고요. 5년 후에 정신이 다시 돌아온 요한으로부터 영화가 다시 진행됩니다. 그래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드라는 작품을 쓴 작가가 되게 되고 요한이
이 작품은 이제 경록과 미정의 이야기로 책을 쓴 것입니다. 책 내용을 보면은 12월 31일에 경록이 미정을 만나러 나오지 못한 이유가 이 눈길에 버스가 맞은편 트럭과 사고가 나면서 경록이 부분적으로 기억을 잃게 되고, 그러다 어느 날에 그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연주회에서 미정과 다시 재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예전 약속대로 아이슬란드에 가가지고 오로라를 보는 이런 장면으로 마무리되게 되는데, 하지만 실제 결말은 경록은 실제 그 사고로 죽게 됐었고, 미정은 그 후에 유치원 교사가 돼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영화는 켄터키 호프에서 요한이 밴드와 함께 연주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 반전이 좀 있는 영화인데 네. 책은 조금 더 반전이 좀 심하게 다가오거든요. 네, 그건 네.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읽어보시길. 근데 영화는 약간 이 뒷부분이 좀 네. 이렇게 휘뚜루마뚜루한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냥 저는 최선이었다고 보고요. 음. 왜냐면은 사람들이 경록이가 세라랑 같이 모텔에서 나온 거 보고도 몰래 자빠져가지고 막 나 이 영화 못 보겠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소설에 있는 그 결말을 그대로 가져왔으면 어떤 파장이 일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그렇죠. 저는 마지막 시퀀스가 가장 그 최선이었다고 보긴 하는데 그 크레딧 올라갈 때 요한이가 드럼 치면서 막 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네네. 네, 그게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어쨌든 소설에서는 해피엔딩을 하면서 이루지 못한 둘의 사랑을 거기서 이루게 해주면서 거기 미장센들이 되게 예쁘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약간 사진처럼 이렇게 보여서 너무 그 부분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마지막 영화 시퀀스가 되게 묘한 위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인생에서 불행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한 번쯤 다른 결말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느낌을 줬는데 여러분들도 뭐 인생에서 다른 결말을 바랬던 그런 순간들이 있나요? 사실 근데 이런 순간이 되게 많지 않나요? 저는 많긴 해요. 근데 저는 없는데. 그래요? 진짜요? 사실 후회는 없는데 네. 그 순간에 그런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어떤 상상은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그런 상상 안 해요. S신가요 혹시? 아니요, 저 완전 N인데 저는 어. 이상한 상상을 하죠. 뭐 우주로 가자, 미래에 좀비 대한 사태, 주로? 뭐 이런 걸 상상을 하지 네. 과거의 선택에 대한 상상을 안 해요. 이렇게 미래로 뻗쳐나가는 상상을 네, 많이 네, 하시는군요. 그거는 그냥 멀티 유니버스가 있다면 그 보름이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거 너무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안 해요. 저는 과거에 그런 선택했었다면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긴 해요. 사실 에너지 낭비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근데 그 상상이 좋아요, 그냥. 그랬을 때 나에게 펼쳐진 미래, 또 다른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게 지금 만들면 되잖아. 근데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었던 그 기회는 딱 한 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 한 번. 계속 올걸요? 올 텐데 그 당시에 왔던 그 순간, 크리티컬한 순간 나는 어쨌든 A라는 길을 통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삶에 대해 별로 불만은 없거든요. 네. 근데 그때 완전히 B를 선택해가지고 바뀌었을 때 그때 그 지금의 미래가 어떨지는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그냥. 근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처럼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 진짜 과거 생각 정말 안 해요. 그거 건강한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건강한 게 아니고 그냥 저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서 원래 어릴 때부터 좀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이불킥하는 그런 순간들도 되게 많았을 텐데 별로 후회 안 해요. 저 개인한테 굉장히 좋은 성향이라 생각하는데요. 가끔은 이 흑역사가 생각날 때는 좀 저도 싫긴 하거든요. 싫죠. 그래서 싫어요. 생각 안 해 그런 거. 이미 지났는데 뭐. 저는 연애할 때 특히나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경로가 라면 먹고 간다고 했을 때 컵라면 얘기하지 말았어야지. 와 그때 너무 찌질했다 막 이러면서 제 선택 하나하나를 이렇게 곱씹어보고 근데 어떨 때는 그렇게 곱씹어봐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왜 곱씹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네. 결국 그때 내가 한 선택이 지금은 되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때 나로서는 최선이었겠다. 그래. 그거를 되게 훈련을 많이 하고 나서 좀 체득을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이제 한창 우울에 빠져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너무 침습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제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이제 뭔가 그 정신이 좀 더 건강해지고 상황이 나아지고 이러고 나서 이제 그런 것도 깨닫다 보니까 그게 이제 체득이 되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선택들 그땐 최선이었어. 이걸 계속 되뇌이다 보니까 저도 조금 더 이제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과거를 이제
되돌이켜 보면서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후회를 덜하는 게 전 그게 더 좋은 것 같다 지금이. 예, 그런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경록이랑 미정이가 만약에 경록이 죽지 않고 둘이 사귀었다면 저는 파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경록이가 일단 미정이를 너무 외롭게 하는 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둘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경록이 입장에서는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에 진짜 끝난 거잖아요. 삶이. 근데 죽음이 누구한테는 되게 슬프고 그렇겠지만 사실 저는 가장 행복할 때 죽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도 보거든요. 경록이 입장에서는 좋은 죽음 아니었을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제외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나는 이 사람과 사랑하겠다라는 그 어떤 희망을 품고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 시한부도 아니고 어쨌든 그 순간에 그 삶이 끝났다고 하는 거는 좋은 죽음이라고 봐요. 저는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영화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최근에 봤던 이터널 선샤인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거든요. 이거 약간 조제랑 비슷해. 네, 그래서 다 이게 그 사랑이 되게 아름다웠던 순간들이 있지만 끝나고 나서 다시 했을 때 과연 좋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안 돼. 둘 다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네. 여기서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최근에 그 부처님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열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겠다. 그럼 그 입장을 경록이한테 대입해서 봤을 때 가장 좋을 때 죽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죽음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좀 슬프네요. 슬퍼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슬픈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늘 해피엔딩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다시 만나도 좋지 않았을까. 네. 정말 아이슬란드 가서 아름다운 오로라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아이슬란드 가서 싸운다고 이제. 여행 가면 싸우죠. 여행 가면. 이러려고 나랑 연락하지 않았어. 이러면서. 현실은 그렇다. 네. 아 저기 가서 말 좀 해봐. 네, 그래서 여기까지 파반느 얘기 나눠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이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는 인기 소설을 원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소설 중에 영화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있든지 아니면은 이 영화는 소설로 읽으면 재밌겠는데 라고 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화를 소설로 읽으면 재밌겠는데 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읽은 소설 중에서 장편 소설 중에 김홍 작가의 말뚝들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네. 제가 장편 소설을 요즘 많이 안 읽어가지고 그거밖에 없어요. 최근에 읽은 거는. 근데 그것도 읽으면서 너무 재밌게 봐서 영화로 나오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한겨레 문학상 그 작년에 대상 수상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저는 그 단편 소설이 영화화 될 때도 되게 그 짧은 소설에 호흡을 길게 만들면서 거기 상상력이 추가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좋은 작품들이 되게 많은 맞아요. 것 같은데 정보라 작가의 얼굴인가? 그 얼굴 맞나요? 변기에서 막 그 뭐 이렇게 오물들이 네. 이렇게 빚어져가지고 귀신이 이렇게 올라와서 막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막 말 시키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저주 토끼에 나와 있는. 네. 근데 저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이게 뭐지? 근데 그게 시각화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 좀 기대가 된다. 네. 인트님 있으신가요? 저는 그 생각나는 감독들이 있었어요. 뭔가 되게 문학적인 스토리를 쓰는 감독들. 그래서 일단 생각난 거 이창독 감독의 영화들. 좀 이제 뭐 폴 토머스 앤더슨. PTA. 네. 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팬텀 스레드 같은 거는 되게 그 내면의 심리 묘사 맞아, 같은 게 물론 이제 영상으로도 잘 표현이 됐지만 보통 연기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미장센도 좋긴 하지만 근데 그 미장센보다도 그 심리적인 표현들이나 아니면 그 되게 미묘한 감정들을 글로 풀어내면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많겠다. 더 와닿을 수 있는 게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데어 윌 비 블러드 약간 이런 것도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나 종교적인 맥락이 같이 들어가면서 더 풍부하게 소설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생각을 해봤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추락의 해부. 네, 이것도 그 법정에서 막 그리고 티키타카. 어떤 관계에서 오는 그런 복잡한 감정들과 일종의 추리 소설이죠. 그죠. 약간 미스테리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소설로 풀어내면 되게 재밌겠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은희경 작가의 새해 선물이라는 작품을 최근에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은희경 작가의 네. 분장도 엄청 힘이 좋죠.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막 깔깔거리면서 보면서 웃으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영화로 나오면 좋지 않을까. 드라마라도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소설도 챙겨보시고 네. 영화도 또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재밌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네, 거의 뭐 처음 이제 영화를 다룬 새 시즌의 첫 에피소드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다음 작품은 네. 보름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제가 골랐고요. 인도 여행을 최근에 다녀와서 인도 영화를 꼭 하고 싶었는데 칸 영화제에서 그 심사위원 대상 받았던 영화 우리가 빛이란 상상하는 모든 것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파반는 보신 분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네, 저희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